많은 해를 거슬러 올라가 소크라테스가 활발히 활동하던 고대 아테네의 시장 아고라에는 철학이 꽃피는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일같이 소크라테스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고라의 한가운데서 소크라테스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청년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한 청년 리카르도가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지란 존재할 수 없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 다른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리카르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여,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는가? 리카르도는 소크라테스를 알아보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네. 자네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네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는가? 리카르도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사려 깊은 눈으로 리카르도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했지. 자네는 자네 자신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나? 리카르도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 입맛, 제 취향, 제 목표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어.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정말로 대단하네. 그런데 만약 자네가 자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혹시 자네의 감정, 두려움 또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 중 일부는 자네가 아직 모르는 영역일 수 있지 않겠는가? 리카르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발견해 나가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그렇다면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자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세계 속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리카르도는 점점 입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그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뜻한 미소로서 그를 내리며 말했다. 자네는 이제 배우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네. 리카르도, 진정한 지혜는 자네의 무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지. 리카르도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제 그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리카르도는 아고라에서 자주 소크라테스를 찾아가며 질문을 던졌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히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명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통해 리카르도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바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한계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계는 이름 그대로 항상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몰랐지만 그는 스스로를 매우 잘 정의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일상적인 삶만을 살아가며 큰 꿈이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차라투스트라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한계를 만났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지쳐 보이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물었습니다. 한계는 어깨를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한계를 느껴 나는 이 마을을 벗어나거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면 너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모르겠구나. 초인은 자신을 초월하여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존재야. 기존의 도덕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자이지. 한계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차라투스트라의 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초인에 대해 더 알려줘. 차라투스트라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인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발전시켜 그 과정에서 고통과 싸우며 마침내 자신이 진정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한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도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언덕을 오르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 다른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점점 더 큰 일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계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초인이 되었구나. 너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변화와 초인의 개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마을 전체가 새로운 활력과 목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마을의 한계는 더 이상 그의 이름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실현한 초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영감과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축제는 기존의 축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집에 모여 무지의 베일을 두르고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축제에서 벌어진 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바탕으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 모두가 베일을 쓰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베일을 쓴 상태에서 축제를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자는 바로 철학을 좋아하는 알렉스였죠. 그가 제안한 규칙은 모든 사람은 하루에 2번씩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 규칙에 동의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식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으니까요. 두 번째 제안자는 음악을 즐기는 루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역시나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이 규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제안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에밀리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자원에서 평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누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원칙 역시 큰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누구든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 마크가 제안한 규칙은 모든 사람은 매주 한 번씩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두가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서 이 규칙도 역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적절한 수준에서의 봉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을의 축제는 새로운 규칙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벗고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되찾은 뒤에도 이 규칙들은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이 아들이었고 루카는 촉망받는 음악가였습니다. 에밀리는 공정한 판사였고 마크는 넓은 농장을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서 만든 규칙들이 너무도 공정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음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무지의 베일
아래서 모두가 공정하다고 여긴 규칙들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큰 가르침을 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지의 베일 아래서 당신이 만든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의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축제는 끝났지만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